옛날 어느 마을에 김진사 댁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3대 독자로 태어나 금이야 오기야 정성껏 키우는데 손이 귀한 집안이라 일찍이 장가를 들게 되었다. 나이가 많은 색시를 얻어야 잘 산다며 어린 신랑은 나이 많은 색시와 혼례를 치렀다. 나이 많은 색시는 신랑이 나이가 어려서 남이 보지 않으면 신랑을 구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어느 날 색시는 꼬마 신랑 심부름 좀 해. 물 좀 떠와봐. 그리고 부엌에 가서 떡도 좀 가져오고 라며 말했다. 말을 안 들으면 머리를 쥐어박기까지 했다. 어린 신랑도 지지 않고 시부모님들 앞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조르는 통에 색시는 화가 났다.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 복수를 할까 궁리하던 끝에 지붕 위에 올려놓고 내려주지 않으면 속이 타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나이 많은 색시는 멀리 있는 곳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어린 신랑을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 어린 신랑은 지붕에서 한참 동안 사방을 즐겁게 구경하다 보니 슬슬 내려가고 싶어졌다. 색시에게 색시야 나 내려가고 싶어 내려줘 라고 불러보았지만 색시는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래서 신랑은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발을 동동 굴렸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집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왔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올려다보니 지붕 위에 아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어머니는 왜 지붕 위에 올라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물었다. 아들아, 어쩌다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느냐? 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색시는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만일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치는 날에는 자신은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린 신랑은 색시가 안절부절하지 못하자 뭐하고 있어? 바늘을 올려줘야 박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보지 하고 말했다. 그제서야 색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급히 신랑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는데 그 이후 어느 날 색시는 열심히 청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색시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릇을 모두 깨트린 것이다. 어쩌지? 어떡하지? 어머님이 아시면 큰일 나는데 하고 색시는 생각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밖으로 나왔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머나 세상에 그 귀한 그릇이 모두 깨져버렸네. 이걸 어쩌나? 여 시어머니가 색시를 보고 화를 내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신랑은 내가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깨뜨린 거야 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주는 넓은 마음이 대견하여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후 색시는 어린 신랑을 껴안고 그만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 어린 신랑은 색시를 유라하며 우리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하며 색시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이후 색시는 어린 신랑을 공경하며 말할 때도 공손히 하였다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칠복이가 살고 있었다. 칠복이는 장가를 가고 싶어도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없어서 매우 슬픈 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런 칠복이를 보고 동네 친구가 땅 꺼지게 한숨 쉬지 마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자니요. 하늘의 백일 지성을 한번 들여볼텨? 라며 말했다. 그것이 참말이단가. 백일지성을 하늘에 들이면 나가 참말로 장가든다 이 말이지? 하며 칠복이가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암만 참말이지 한번 해보더라고 라며 말했다. 그날부터 칠복이는 정성으로 매일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중까지 백일지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99일을 기도하고 100일 되던 날 긴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이놈아, 밤낮으로 계속 불러대니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네 이놈 칠보가 내 말을 잘 듣거라. 밭도 아니 갈고 농사도 짓지 않고 내 놈에게 누가 시집올 처자가 있다더냐. 어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라. 그러면 예쁜 색시를 얻게 되느니라 며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했다. 매일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했다. 그리하여 밭 갈고 소를 물면서 몹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재물도 점점 쌓여갔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칠복이에 대한 얘기는 산 너머너머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1명, 2명 구경을 오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칠복이를 구경하게 되었다. 구경꾼들은 일만 계속하는 칠복이를 보고 박장대소하며 오메 얼마나 장가가고 싶었으면 아이고 세상에나 저럴까이 하며 놀리고 웃다 하나둘씩 다들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도 예쁜 처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칠복이는 멀리서 혼자 남은 예쁜 처녀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밭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처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칠복이는 우체 혼자 남아있는단가요. 처녀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고 수줍게 칠복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신랑을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소문에 칠복이님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며 예쁜 처녀는 말했다. 이때 칠복이는 깜짝 놀라며 처녀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오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왔구만.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 라며 말했다. 이제야 드디어 칠복이는 장가를 가게 되었고 열심히 논밭을 갈아 부자되고 색시를 얻게 되니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게 없었다. 정암 조광조 선생은 신공이라는 곳에서 잠시 우거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조광조의 학문과 학식은 날로 깊어만 갔다. 어느 날 기국의 정자에 나가 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의대를 풀려는 순간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며 이웃에서 여인의 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광조는 어떤 일이 있기에 이리 곡하는 소리가 가슴 아프게 들리는가 하며 궁금해했다. 하인에게 가서 무슨 일로 그리 가슴 아프게 곡을 하는지 상세히 알아오거라 하며 말했다. 밖에서 돌아온 하인은 대감마님, 옆집에 오대독자 어린 아들이 마마를 앓다가 방금 숨을 거두어 깊은 슬픔에 있다 하옵니다 라고 조광조에게 전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조광조는 급히 서찰 하나를 써주면서 너는 지금 급히 여순의 쪽으로 달려가면 길가에 노속 밑으로 노파 한 사람이 지나갈 것이니 그분을 뵙거든 이 편지를 전해드리거라 며 하인에게 말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아비를 불러서는 아이는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라며 말하고는 집안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뿌리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심부름을 갔던 하인은 조광조가 일러준 곳으로 갔다. 정말 한 노파가 노속 밑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인은 너무 놀랐지만 주인의 당부대로 노파에게 정중히 절을 한 뒤 정암 조광조 선생의 서찰이라며 노파에게 건넸다. 이를 받아본 노파는 정암 선생의 부탁이라면 어찌 모른 척 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내 서신 잘 받았으니
걱정 말라고 내 주인에게 가서 전하거라. 며 하인에게 말했다. 하인은 급히 조강조에게 돌아와 노파의 말을 전하려는데 이미 죽었던 아이는 살아나서 부모가 먹여주는 미음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하인은 아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괴이하다 괴이해 하며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하인은 믿기 어려워 조강조에게 물었다. 대감마님, 어찌 그 노파가 노성 밑으로 지나갈 것을 아셨습니까요? 그리고 그 노파가 죽은 아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살아난 것인지요? 라며 물었다. 정암 조강조는 노파가 들고 가던 푸른 보자기 안에는 아이의 혼백이 들어있었다. 라며 하인에게 말했다. 하인은 그럼 서신에 쓰신 글이 아이의 혼백을 돌려달라고 하신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하인의 물음에 정암 조강조 선생은 대답은 없고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 이어서 하인은 그렇다면 옆집 아이 아버지에게 왜 집 안팎을 청소하라신 연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조강조는 손님 마마라 하지 않더냐. 손님을 맞이하니 당연한 예우로서 그리한 것이니라 며 말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신곡리에는 마마를 알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전해 내려오며 죽다 살아난 아이 부모는 아이를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조강조 선생이 기묘사하로 능주에서 사약을 받아 상현리에 묻힌 후 하마비를 세웠다고 전해져 온다. 신곡리는 지금의 상현동으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구 상현동에 신곡서원 입구에 하마비가 세워져 있다 한다. 정암 조강조는 여러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그 학문은 평범함을 뛰어넘어 비범하다 불리워 임금이 위기의식을 느껴 경계하였다 한다. 신라 진평왕 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율리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서신여란 아가씨가 살았다. 가난한 살림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만 늘 부지런히 일하여 아버지를 봉양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신여를 칭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좀 다 내놔 보거라. 아버지, 제게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벌어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너는 맨날 돈 없다 징징대느냐?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게 아버지는 매일 노름에 술에 빠져 사는 남봉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신여의 집에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서신여 아버지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름빛을 갚지 못해 군역을 살야 한다며 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이다. 서신여는 하늘이 무너진 듯 눈앞이 캄캄했다.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늙어 그 힘든 일을 어찌 견뎌내실지 서신여는 걱정이었다. 그때 서신여와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이가 있었다. 젊은이는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가실이었다. 가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서신여를 사모하여 이렇게 가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용기내어 서신여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오랜만에 찾아간 서신여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서신여의 슬픔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자신이 군대를 가겠다고 말을 했다. 서신여의 아버지는 가실의 말에 선뜻 바로 이 사람이 나 대신 군역 살 거요! 하며 가실의 일을 군인들에게 넘기려 말했다. 서신여는 안 돼요! 그럴 순 없습니다! 하고 뛰면서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가실은 내가 서신여와 혼인할 사람이라며 아버지 대신 군역을 가겠다며 말했다. 바로 그때 서신여의 아버지는 그래? 오랫동안 우리 딸을 사모했다니. 그렇구나. 이참에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가족이 되니 군역을 나 대신 가도 되지 않겠소? 하며 군인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가실이 군역을 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럼 먼저 혼례를 치르고 군역 가면 되겠네 하고 말하였다. 서신여는 고개를 저으면서 군역을 살고 돌아와서 혼인을 해도 늦지 않으니
나중에 가실님이 돌아오시면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설신녀는 거울을 꺼내 반쪽으로 쪼개어 가실에게 건네며 가실님, 제 마음의 표시이니 가실님 돌아오시는 날 맞추어 보기로 해요. 가실도 떠나는 날 자신의 말을 설신녀에게 맡기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부탁한다고 하고 설신녀도 가실에게 거울을 꼭 간직하라고 했다. 하지만 가실님이 떠나고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흉흉한 소문만 들려왔다. 국경 너머에는 매일 싸움이 벌어져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품속에서 거울을 꺼내 마음을 다졌다. 가실님, 제발 몸성이 돌아오세요.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바람에 실어 가실님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설신녀는 가실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설신녀의 아버지는 가실은 죽은 사람이니 더는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라고 낮에까지 덜컥 받아왔다. 설신녀는 가실을 생각하면 이럴 수 없다 하며 죽으면 죽었지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도망을 갔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혼례를 치르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정혼할 사람은 알고 보니 이미 혼인을 하여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이번에도 아버지는 노릇빚 때문에 설신녀를 첩으로 팔아버린 것이었다. 여보게, 돈은 제대로 쳐준 거겠지?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따님은 확실히 저에게 줄 거죠? 암만 걱정 말게, 혼례 준비나 잘하게나. 설신녀는 너무나 기가 막혔다. 가실님은 아버지 노름비 때문에 군역에 가고 나는 첩으로 팔려가는구나. 가실님이 돌아와 이 허망함을 어찌하게 할까 하며 설신녀는 슬픔과 그리움과 팔려갈 신세에 놓인 자신이 슬퍼 울었다. 혼례신 날 아침이 밝아왔다.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설신녀의 집에 뼈만 앙상한 몸에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음식을 얻어 먹으러 온 거지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가실이라고 생각 못했다. 가실은 비척비척 설신녀에게 다가와 품속에 거울 조각을 꺼내 보였다. 처음에는 설신녀도 가실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설신녀도 품속에 거울을 꺼내 둘을 갖다 대니 하나로 딱 맞는 것이 아닌가. 가실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말 못할 사정이 있었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실은 3년을 군역했지만 전쟁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 6년을 군역을 살게 되었다며 기다리고 있을 설신녀를 생각하면 그리울 때마다 마음이 아파 거울을 보며 견뎌내었다고 말했다. 가실님,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이날 정혼하려 했던 남자가 갑자기 나서며 설신녀는 나와 혼인할 사람인데 당신 누구요? 라며 따지기 시작했다. 그때 가실님은 나는 이미 6년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사랑의 증표까지 나눠 가진 사유요. 그러니 내가 정혼자요. 라며 말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준 돈은 도로 내놓으시오 하며 아버지와 크게 다투며 서로 싸우며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도 가실님과 설신녀의 지고지순한 애틋한 사랑을 보며 감동하여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 옛날에 문곡성에 문도령이란 소년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도 배우고 활쏘기도 배웠다. 글도 잘하게 되고 활쏘기도 늘어서 한양에 가서 더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께 한양으로 가서 글 공부하여 활쏘기 연습을 더 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은 네가 정 그런 생각이라면 가라고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문도령은 책과 활을 챙겨가지고 한양으로 향하여 집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가령나라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 앞에서 우물물을 깃고 있는 한 처녀를 보았다. 예쁘고 재주 있게 생긴 처녀였다.
문도령은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처녀한테 가까이 가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했다. 처녀는 아무 말 않고 바가지로 우물물을 휘휘 저어 티 없이 맑은 물을 한 바가지 뜨더니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버들잎을 한 줌 흩어서 물에 띄워 주었다. 문도령은 그 물바가지를 받아들고 버들잎을 훌훌 불면서 쉬엄쉬엄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처녀에게 돌려주면서 물을 주려면 고이 주지 왜 버들잎을 넣어주는가?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곱지 못하는군 하고 말했다. 처녀는 이 말을 듣고 도련님 그거 모르는 말씀입니다. 길을 건너라고 목이 몹시 마를 터인데 목마를 때 물을 급하게 들이키면 체하기가 쉽습니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물을 마시게 하느라고 일부러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문도령은 이 말을 듣고 그만 무안해졌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한 노릇을 모르고 얕은 소견으로 그만 실례의 말을 했소이다. 대단히 미안하오.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는 가령나라에 살고 있는 자청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련님은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라고 물었다. 문도령은 문국성에 사는 문도령인데 한양으로 글과 활쏘기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자청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머물거리다가 우리 오라비도 글과 활쏘기 공부를 하러 오래전부터 한양에 가려고 했었는데 동무가 없어서 못 가고 있으니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떠하실런지요? 하고 물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예쁘고 상냥한 처녀의 오라비라면 아마 훌륭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 두 말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자청비는 집에 가서 오라비를 한양으로 가게 차비를 해주고 오라비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서는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갔다. 자청비는 집으로 와서 부모님한테 한양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했다. 부모님은 자청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내 아이도 멀거먼 한양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낯선 곳으로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자청비는 꼭 보내달라고 졸랐다.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달래도 보고 얼려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자청비는 계속 졸랐다. 부모님은 그만 화가 나서 네 맘대로 하라며 역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자청비가 한양에 가겠다고 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청비는 네 맘대로 하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양으로 갈 차비를 했다. 자청비는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책과 활을 메고 문도령이 기다리고 있는 데로 왔다. 그리고 누이한테서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인사를 나눴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와 같이 한양으로 향하여 길을 걸었다. 나이를 물으니 동갑이고 생일을 물으니 한날 한시였다. 그래서 둘이는 더욱 다정해졌다. 한참을 가다가 문도령은 길동무인 자청비의 오라비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길동무가 남자치고는 너무나 예쁘고 걸음걸이도 남자 걸음 같지 않고 몸짓도 남자 몸짓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 하고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정체를 알아볼 궁리를 했다. 그러다가 한 좋은 깨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한양으로 가는데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물었다. 자청비의 오라비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곧 찬성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활을 멀리 쏘기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활을 쏘았다. 화살은 12발 걸어갈 자리에 떨어졌다. 자청비의 오라비 화살은 24발 앞에 떨어졌다. 그래서 문도령은 동생이 되고 자청비의 오라비는 형이 되었다. 이렇게 활쏘기 내기를 해서 졌는데도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가 여자 같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수로 자청비의 오라비가 정말 남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높은 산고개 위에 다다랐다. 둘이는 거기서 쉬며 산구경을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보고 형님, 우리 여기서 오줌을 누워서 누가 오줌 줄기를 멀리 뻗치게 하는가 내기합시다 하고 말했다. 자청비의 오라비는 그것 참 재미있는 내기라고 하면서 곧 오줌 누기 내기를 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오줌 줄기를 뻗쳤다. 문도령의 오줌 줄기는 바로 앞산에 봉우리에 닿았다. 그런데 자청비 오라비의 오줌 줄기는 두 서너 봉우리 저쪽에가 떨어졌다. 자청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그마한 붓대통에 대고 오줌을 누었기 때문에 먼 데까지 뻗쳐나갈 수 있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여러 번 내기를 해봤는데도 자청비의 오라비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남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양에 와서 문도령과 자청비 오라비는 한 집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자게 될 때에는 자청비 오라비는 사발에다 물을 하나 가득 떠다가 두 사람의 사이에 놓고 서로 물을 쏟지 않게 조심하여 자자고 했다. 이렇게 해서 둘이는 물그릇을 조심하면서 자곤 했다. 그럭저럭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문도령의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서 내려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였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떼어놓고 혼자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하던 공부를 더한 다음에 장가 들겠다고 답장을 써서 보냈다. 그런데 집에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으니 공부도 그만두고 어서 빨리 돌아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가 또 왔다. 문도령은 하던 공부를 다 마쳐야 하겠으니 혼인날을 물리라고 답장을 써 보냈다. 그 편지는 미처 다 집에 도착도 못했는데 또 편지가 왔다. 만일 이 편지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쫓겠다는 말이 씌어 있었다. 이러한 편지를 받고 보니 문도령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한테 편지를 보이고 아무래도 집에 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자청비의 오라비도 동생이 집에 간다면 나도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했다. 형님은 그대로 계시오. 하던 공부를 끝까지 마쳐야 하지 않습니까? 나도 부모의 명이라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지만 장가만 들면 곧 다시 올라와서 형님과 같이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청비는 처음 문도령을 보자 마음이 끌려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뿌리치고 남자 차림을 하고 한양까지 와서 한 집에 한 방에서 지내면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같이 지냈는데 문도령이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하게 된다 하니 한양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아니세,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부모님도 배워야 하겠고 또 동생의 잔치에도 가봐야 할 테니 나도 동생과 같이 떠나가겠어 하면서 한양을 떠날 차비를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두고 혼자 떼어두고 가기가 미안했던 참이라 오라비가 같이 가자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고 같이 길을 떠났다. 며칠을 걸어서 자청비의 고향 가까이까지 왔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청비는 우리 오랫동안 길을 걷느라고 땀도 흘리고 먼지도 썼으니 이 맑은 물에 목욕이나 하세 하고 말했다. 그래서 둘이는 목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청비의 오라비는 목욕을 하는데도 위아래가 있으니 동생은 물 아래서 하고 나는 물 위에서 하겠다 하고 맹물의 위쪽으로 갔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펐다. 한양에서 3년 동안이나 한방에서 같이 지내면서도 너무 엄하게 지낸 나를 뉘우쳤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랬다 해도 문도령이 자기를 여자로 눈치채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다. 이 안타까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문도령에게 알릴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내가에 있는 수양버들 잎사귀를 뜯어서 거기다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가지고 글을 써서 냇물에 띄워 보냈다. 문도령이 냇물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버들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버들잎을 집어봤다.
그 잎에는 글이 씌어 있었다. 문극성 문도령아, 한방에서 연 3년을 같이 자고 지냈어도 남자 여자 못 알아보다니 야속하다.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는 무엇하러 한양 갔노? 문도령이 그리워도 그립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는 자청비의 이내 마음 그다지도 못 알아봤나? 야속하다. 문도령아, 공부 잘한들 무엇하며 재주 좋은들 무엇하리? 장가간다네, 장가간다네. 문국성 문도령은 나를 두고 장가를 간다네. 가령나라 자청비는 어이하리, 어이하리. 문도령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황급히 뛰어서 냇물 위쪽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자청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문도령은 허둥지둥 그 근방을 다 찾아보았지만 자청비는 아무데도 없었다.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나는 정말 몰랐구나. 너의 마음속에 간직한 깊은 속마음을 나는 몰랐구나. 조금만 기띔했어도 이럴 수야 있겠는가.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어서 이리 돌아오라. 문도령은 이렇게 소리쳐봤다. 자청비는 아무 데서도 대답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문도령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갔다. 문도령의 부모들은 문도령이 돌아왔다고 반가워하며 바로 잔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도령은 자청비를 그리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자청비를 만나볼 수도 없고 또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장가가기 전날에 죽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이 집에서는 잔치에 쓰려고 만든 음식은 초상 치르는 음식이 되고 혼인 축하하러 모였던 친척과 손님들은 초상을 치르는 문상객이 되고 말았다. 한편 자청비는 버들입을 뛰어보내고는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좋은 신랑을 골라서 시집 보내기로 했다. 자청비는 혼인식을 마친 다음 가마를 타고 신행길을 떠났다. 자청비는 마음속에 문도령 생각이 가득했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흐르고 두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시댁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산모퉁이에 이르니까 교꾼의 발이 땅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상해서 가마채를 내려놓고 보니 거기에는 새로 쓴 묘가 하나 있었다. 자청비는 그 옆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누구의 묘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문국성 문도령이 장가가기 전날에 죽어서 써놓은 묘라고 했다. 자청비는 가마에서 내려서 그 묘로 갔다. 그리고 그 묘를 어루만지면서 문국성 문도령아, 무슨 잠을 이리 자노? 가령나라 자청비, 내가 여기 왔는데도 반길 줄을 왜 모르고 무슨 잠을 깊이 자노? 무심하다 문도령아, 야속하다 문도령아. 자청비는 원통한 마음으로 무덤을 치고 울었다. 자청비는 얼마를 울다가 저쪽에 꽂은 금봉지를 빼어서 문국성 문도령의 무덤 한가운데를 금을 그으면서 문국성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를 잊지 않고 그리거든 무덤이나 벌려다오 하며 넋두리를 했다. 그랬더니 묘는 살그머니 두 쪽이 났다. 자청비는 두 쪽이 난 물 사이로 뛰어들었다. 이것을 보자 따라왔던 몸종들은 깜짝 놀라 한 사람은 자청비의 저고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도로 꺼내려고 했다. 그런데 저고리와 치맛자락 끝에 조금만 몸종 손에 남고 자청비의 온몸은 문도령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자청비의 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쪽으로 갈라졌던 무덤은 도로 합쳐졌다. 몸종들의 손에 쥐어진 저고리 끝은 노란 깨꼬리가 되고 치맛자락 끝은 호랑나비가 되었다. 오늘날 깨꼬리가 고운 소리로 노래하고 호랑나비가 운치 있게 너울너울 춤추며 날아다니는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저 세상에서 잘 만나서 잘 지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효종대왕 시절에 이완대장은 명장으로 유명하였다. 그의 머리가 명석하다기보다는 부인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인물이 박색이어서 이완 장군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장군은 소시를 들여 생활하였다 한다. 부인은 얼굴은 발색이었으나 누구보다도 지혜로워 모든 일에 신중하였고 깊이 생각하여 행하니 온 집안이 평안했다. 장군을 지아비로 정성껏 섬기며 보필한 지혜로운 아내였다. 어느 날 이완 대장은 한밤중에 대궐에서 입궐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왕께서 이 밤에 부르시니 빨리 제배를 하고 가야겠군 하고 장군은 말했다. 하지만 장군은 조복을 입고 준비하여 집을 나서려 했다. 그것을 본 부인은 장군의 조복 옷자락을 붙잡고 한사코 만류를 하였다. 그때 장군은 왜 이러는 거요? 저리 비키시오. 임금의 명을 받아 가는 길을 어찌 막는단 말이오? 대감, 아무리 깊은 밤에 궁궐이 입궁하는 거지만 명색이 무관이신데 어찌 조복 차림으로 입궐할 수 있겠나이까. 무관으로서 무장을 전부 갖추어 입고 입궐하시옵소서 라고 조언을 하였다. 그래, 그 말이 맞는 듯하오. 내 무장으로 잘 갖추어 입궐하겠소 하며 장군은 부인의 뜻이 마음에 와닿아 그대로 행했다. 장군이 대궐에 도착하여 도나무를 들어서는데 양쪽으로 우거진 성림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투구에 꽂혔다. 그때서야 부인의 비범함을 알아차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부인은 어찌 이렇게 속이 깊고 지혜가 있는지, 부인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하고 장군은 감탄을 하였다. 계속 걸어가는 중에도 화살이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명색이 장군인지라 내색을 하지 않고 계속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임금이 이미 나와 계신 것이 아닌가. 북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장군이 이 일을 맡길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본 것이었다. 그리고 무관으로서 언제나 그 위치를 잊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이었다. 임금은 장군을 보자마자 이완 장군 어서 오시오.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 어서 안으로 드시오 라며 임금은 장군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리고 발말씀은 없었는데 늦은 밤 술상을 들여오라 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고는 너무 늦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니 임금은 벼루집을 꺼내며 지난번 사신이 중국에서 기해한 것이라며 내게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나 혼자 쓰기보다는 경과 함께 나눠 쓰기를 원하오 하며 붓을 건네는 것이었다. 장군은 기분 좋게 마신 술에 선물까지 하사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는 부인 덕분에 내가 큰 시험을 통과하여 임금님이 내게 막중한 일을 맡겨주었소. 다 부인의 지혜로움 덕분이요 하며 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대감, 임금께서 한밤중에 장군을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라며 부인이 물었다. 장군은 임금님께서 벼루와 붓이 있는데 함께 나눠 쓰자며 내게 붓을 주었소 라고 말하니 부인은 그 붓을 달라고 하고서는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듬이돌에 붓을 올려놓고 방망이로 내리쳐 버리는 것이 아닌가. 부인, 왜 이러시오? 임금께서 주신 걸 부셔버리다니. 장군은 놀라서 말했다. 그런데 부서진 붓 속에서 종이족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종이족지에는 북벌계획이라고 써 있었다. 맞다. 임금은 마지막까지 시험해본 것이다. 그래서 이완대장은 부인의 지혜로 한나라의 명장이 될 수 있었다 한다. 이완, 1602년부터 1674년까지 살았다. 효정의 북벌 정책을 보필하며 국방체계와 군비, 병력 정비에 기여하였던 조선 중개 무신으로 한성 부판윤과 공조판서, 형조판서, 수어사를 거쳐 우회정을 지냈다.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바람만큼 태종에 대한 소문은 피눈물도 없는 왕으로 알려졌다. 태종 이방원은 이복 동생이었던 세자방석을 죽이고 방석을 세자로 세웠던 신하들도 죽였다.
그렇게 피로 물든 왕자의 난이 끝나자 이방원은 형인 정종을 왕으로 세웠다. 정종은 왕이 되었지만 항상 이방원의 눈치를 보며 언젠가는 이방원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살았다. 정종의 부인 정원왕후는 전하, 늘 이렇게 죽음을 느끼며 살기보다는 하루빨리 임금의 자리를 동생에게 넘기시고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그게 낫겠소 하며 말했다. 그 이후 정종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왕의 자리를 이방원에게 항의했다. 태종이 왕이 된 후에는 더욱 난폭해져서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 자신의 부인 왕후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외척의 힘이 세지면 태종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에 권력 다툼을 미리 없애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태종의 뜻에 번번이 막아서는 신하들이 있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은 태종의 의견에 고개를 숙이며 안 된다고 말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아니라고 하는구나. 당장 저자들을. 벌을 내리려던 태종은 아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라고 화를 참으며 말했다. 무서운 태종의 말에 반대하고도 당당했던 이들은 대간이라고 불리는 신하들이었다. 태종은 자신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대간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았다. 전하, 그래도 대간들이 없으면 다른 관리들의 행실도 감독할 수 없으니 대간들은 꼭 필요합니다. 태종 옆에 있던 상선내시가 말했다. 상선내시의 말처럼 대간들은 왕과 함께 간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시했고 때문에 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했다. 왕은 대간들의 바른 충원이 있어 힘들지만 대간들의 바른 충원이 있어야 관리들보다 나의 권력이 더 커지니 대간들의 말은 좀 참아야겠지. 잘 생각하셔서 합니다, 전하. 그러나 내 눈에 거슬린 것이 또 있네. 태종이 상선의 귀에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도 불안한지 주위를 연신 돌아보았다. 태종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다. 대간들의 눈치 보지 않고 사냥 갈 방법을 생각하는 날도 많았다. 드넓은 평화를 달리며 자란 태종은 궁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태종은 얼른 짐을 꾸려 궁을 나섰다. 신하도 몇몇만 데리고 미사냥을 떠났는데 오늘따라 대간들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태종은 오랜만에 하는 사냥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아, 이제야 살 것 같구나. 태종은 눈을 돌려 싱그러운 나무와 풀을 보았다. 그때 풀숲에 있던 한 신하가 태종의 눈에 띄었다. 저자는 사냥터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태종이 가리킨 곳에 한 관리가 북각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붓을 들고 있던 관리는 얼른 태종 앞에 엎드렸다. 전하, 소신은 춘추관에 속해 있는 사관 민인생료입니다. 저희 역할은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따라왔사옵니다. 태종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즉위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나라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겠군. 예. 태종은 민인생의 손이 두려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 전하, 사관의 직책은 매우 중하옵니다. 원컨대 더는 묻지 말아 주소서. 태종 옆에 있던 이숙번이 태종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다. 물러가게나. 태종은 화가 상기된 얼굴을 숨기며 말에 올랐다. 태종이 자리를 떠나자 조용히 일어난 민인생은 다시 바위를 책상 삼아 글을 썼다. 태종이 사냥을 나가시다. 사냥터에서 사관 민인생에게 누구냐 물으시다. 총재 이숙번이 사관이라 답하다 라고 기록하였다. 그 뒤에도 태종은 틈만 나면 사냥을 나갔다. 사관원 대관들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려 왕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냥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정사를 볼 수가 없다. 오늘은 노루사냥을 나갈 것이니 아무도 뭐라 하지 말거라. 태종이 대관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사냥을 떠났다. 하지만 불안한지 주변을 연신 살폈다. 사관이 없는 것을 확인한 태종이 말에 올랐다. 마음이 급했던 태종이 말 엉덩이를 세게 치자 놀란 말이 펄쩍 뛰어올랐다. 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있던 태종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놀란 신하들이 태종의 곁으로 모였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태종은 육신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뒤를 둘러보았다. 아, 이 일이 역사에 기록된다면 후손들이 내가 나란 일은 뒤로 하고 노루사냥을 가서는 말에 떨어지기까지 해도 생각하겠지. 태종이 신하들을 가까이로 불렀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게. 네, 명 받들겠사옵니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때 나무 뒤에 숨어 왕을 지켜보던 민인생의 손이 움직였다. 태종께서 노루사냥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지시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명하시다. 이렇게 사관 민인생은 기록하였다. 어느 날 흥겨운 잔치 소식이 춘추관에까지 들려왔다. 오늘 연청에서 공신들을 위한 잔치가 열린다던데? 한 사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했다. 그래? 그렇다면 사관이 가서 기록해야지. 사관 홍여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잔치가 열리는 연청으로 향했다. 홍여관이 연청문을 지나려고 할 때였다. 아니, 사관이 왜 잔치에 오는가? 썩 물러가게. 문을 막아선 사람은 공신 심기령이었다. 심기령은 태종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하던 사람으로 태종이 아끼는 신하였다. 대감, 저는 사관으로 모든 일을 보고 기록할 의무가 있음. 심기령은 홍여관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의 뺨을 세게 쳤다. 썩 물러가렸다. 홍여관은 무거진 뺨을 쥐고 잔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홍여광이 속해 있는 춘추관에서 심기령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써 사원부에 넘겼다. 사관들의 손도 바빴다. 사관 홍여광이 잔치가 열리는 연청에 들어가다 공신 심기령에게 매를 맞고 쫓겨났다. 이렇게 사관들은 이 사건을 꼼꼼하게 기록해 역사에 남겼다. 바른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몇 가지 맞았지만 홍여광은 물러서지 않았다. 왕의 일상을 기록해두면 후에 백성들에게 소중한 기록이 될 거라 믿었다. 홍여광은 왕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편전에도 들어갔다. 편전 뜰 앞에 있는 내시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사초를 기록하기 위해 왔습니다. 전하께 여쭤봐 주시지요. 내시가 얼른 태종이 있는 편전으로 달려갔다. 홍여광은 가지고 간 붓과 종이를 다시 꼭 쥐었다. 얼마 뒤 달려갔던 내시가 돌아왔다. 홍여광은 반가운 마음으로 물었다. 무엇을 하시던가요? 내시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짓고는 홍여광을 밀어내고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사관이 떠났다는 말에 들은 태종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곳은 내가 편하게 쉬는 곳이다. 이곳에는 사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승지들이 승정원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관까지 와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사관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 사관들이 적은 사초는 왕도 볼 수 없었다. 왕의 힘을 이용해 사초를 바꾸게 되면 역사가 왕의 마음대로 기록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왕이 죽은 뒤에야 사초를 모아 역사서를 만들었다. 태종은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 사관들을 미워했던 것이다. 한편 홍여광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민인생은 화를 냈다. 편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사의 내용이 담긴 사초를 남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한 민인생은 왕의 어명에도 불구하고 편전으로 들어섰다. 문을 지키던 도순지가 말했다. 아하, 전에 홍여광도 왔다가 주상의 명으로 물러갔네. 어서 돌아가게. 소인은 전하의 명령을 들은 바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민인생은 도승지를 밀어내고 편전으로 들어섰다. 편전에 들어서자 태종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민인생을 향해 물었다. 사관이 어찌하여 편전에 들어왔는가? 전에 전하께서 항상 사관을 옆에 두시겠다고 허락해 주셨기에 들어왔사옵니다. 민인생은 납작 엎드려 답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눈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았다. 다시 말하노니 편전에는 들지 마라. 태종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럼 편전에서 일어나는 경연이나 정사들은 누가 기록한단 말입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민인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서 저자를 쫓아내라. 앞으로 사관은 정사가 있는 날만 내 눈에 보이도록 하라.
태종은 매달 6번씩 관원들이 왕에게 정사를 아뢰는 날에만 사관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순지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민인생은 말에 그치지 않았다. 전하, 백성은 하늘이옵니다. 하늘 같은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 바로 역사이옵니다. 그러므로 사관의 손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부디 사초를 기록할 수 있도록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외침은 전부 역사에 기록되었다.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민인생은 집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사초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구나. 역사에 기록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없다니. 민인생은 빈종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왕을 볼 기회가 없으니 사초에 기록할 것이 없었다. 며칠 뒤 태종은 관리 몇 명을 편전으로 불렀다. 사관이 없으니 자네들과 편히 이야기할 수 있겠군. 허허. 모처럼 사관 없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하니 태종의 마음은 가볍고 시원했다. 마침 관리들과 말을 시작하려는데 태종의 귀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며칠 사관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사관의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환청이 들리는 듯하네. 태종의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소리가 났다. 태종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 밖을 보았다. 문 밖에 누군가의 옷자락이 엿보였다. 어떤 자가 편전을 엿보고 있는 것이냐? 내관들이 재빨리 달려가 수상한 자를 끌어와 태종 앞에 무릎을 꿇렸다. 또 너로구나. 며칠 전 편전에서 쫓겨났던 사관 민인생이었다. 태종이 편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라도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하, 소위는 전하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사옵니다. 사초를 기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인생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아니되옵니다. 이자는 법도에 어긋난 일을 했사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다시 몰래 들어올지 모르오니 멀리 귀양을 보내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민인생을 귀양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민인생은 왕뿐 아니라 관리들에게도 눈에 가시였던 것이다. 민인생을 당장 귀양 보내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사관은 정해진 날에만 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태종은 도순지에게 왕명을 내려 민인생을 유배 보냈다. 민인생은 유배를 떠나기 전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7월 11일 임금께서 사관 민인생을 귀양 보내시다 라고 남겼다. 홍여관과 민인생의 저항은 고스란히 후배 사관들에게 전해졌다. 그 뒤로도 사관 최사유는 편전의 뜰에 몰려 들어가기도 하고 상소를 올려 역사를 기록하게 해달라 정했다. 사관이 듣고 기록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관들은 당장 기록해두지 않으면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이 있는 편전에 들어갔던 것이다. 몇 년 뒤 사관원 대관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다시 사관들이 편전에 들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편전에 들어온 사관들은 다시 손을 바삐 움직였다. 태종은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 사관들의 노력 덕분에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역사 기록이 고스란히 남겨졌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1392년부터 1863년까지 조선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려 888권이나 된다. 이 기록에는 왕에 관한 이야기, 군사, 교육, 경제, 산업, 문화, 종교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 어느 바닷가에 어부의 집이 있었다. 이 집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13살 먹은 아들과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부는 바오를 깨우며 말했다. 바오야, 바오야, 내 이 녀석아 일찍 일어나야지. 바오는 늦잠꾸러기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말썽도 피우지 않고 항상 밝은 그런 아들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보는 아내를 애타게 불렀다. 여보, 정신 차려요. 그렇게 남편을 내조하며 건강하게 살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 겨우 한마디를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죽거들라. 아내는 마지막 목숨을 거두면서도 아들 걱정을 했다. 꼭 새 부인을 맞아 우리 바울 아들을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찍 아들 곁을 떠나니 마음이 많이 아팠다. 아내는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우야, 메루! 하며 놀리는 소리가 들린다. 새엄마가 데리고 온 아들이 바우를 노리고 있다. 새엄마는 바우와 동갑내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성질이 개팍했다. 바우는 동칠이가 괴롭힐 때마다 동칠아, 그러지 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며 말했다. 바우는 새엄마가 데려온 동칠이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 어느 날 어부는 아이들에게 동칠아, 바우야, 이제 떠나면 1년 후에야 집에 돌아올 게다.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거라. 라고 말하고 어부는 배를 타고 멀리 바다위를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집에는 새엄마와 바우, 동칠이가 남게 되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바우를 못살게 굴었다. 밥을 먹을 때였다. 맛있다, 나 더 줘. 동칠이는 매일 기름기가 흐르는 쌀밥을 먹었다. 바우도 새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도 좀 주세요 라며 바우는 쌀밥이 먹고 싶어 새엄마에게 졸랐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참 얘도 이게 더 힘이 나는 밥이란다 라며 새엄마는 바우에게 콩을 잔뜩 섞어 지은 밥만 주었다. 며칠이 지나 마을에 씨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바우와 동칠이도 씨름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였다. 둘 중 이기는 한 아들만 씨름대회에 내보내시오. 마을 어른의 말에 할 수 없이 바우와 동칠이는 씨름을 하여 선수를 뽑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 삼아 모여들었는데 바우와 동칠이는 씨름을 시작하였다. 끙끙대는 동칠이는 젖먹은 힘까지 다 써가며 바우를 들려 했지만 바우는 꼼짝하지도 않았다. 한번 해봐라, 동칠아. 아이고, 우리 동칠이가 질 리가 없는데. 새엄마는 악을 쓰며 씨름을 다시 하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다. 동칠이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내 아들아, 동칠아. 새엄마는 동칠이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마침 바다위를 갔다 돌아온 아버지가 나타났다. 우리 바우가 힘이 세구나. 꼭 콩만 먹은 놈 같네.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이 말을 들은 새엄마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아니,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지는가요? 그러기에 뒷집의 양소도 콩을 먹어서 힘이 센 거라니까. 새엄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그걸 미리 알았어도 동칠이에게 콩밥만 먹일걸. 아버지는 새엄마에게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바우를 차별하지 말랬잖소. 지금부터라도 친아들처럼 대해주구려. 어부는 벌써 눈치채고 있었다. 새엄마가 바우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보, 그만 우시오.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지 않겠소?
아버지의 말에 새엄마는 바오를 붙들고 사과했다. 바오야, 새엄마가 미안했다. 앞으로 잘해줄게. 그 후 바오와 동칠이는 친형제처럼 잘 지냈다고 한다.